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돌싱녀입니다. 결혼을 일찍 해서 이제 10살 된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안쓰럽게 보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지금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서 주변에서 저를 어떻게 보든 아랑곳하지 않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불쑥불쑥 화도 나고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우울감에 빠질 때도 많았답니다. 이혼하기까지의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충격적인 일들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보니 비로소 내 삶을 찾은 듯해 도리어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까지 드는 건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전 남편을 처음 만난 얘기부터 하자면 대학교 시절 신입생 때로 거슬러 가야 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3년 내내 학교, 학원, 집만 뺑뺑이 돌면서 공부에만 찌들어 살다가 자유분방한 대학생이 되어 모든 게 새롭고 기대에 부풀던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자유로움에 취해 매일매일이 날아갈 것처럼 좋았는데 그중 가장 기대가 되었던 것은 단연 동아리였답니다. 동아리 활동은 대학 생활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많은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저기 동아리 홍보하는 곳을 기웃거렸는데 그중 등산 동아리인 산악회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본래 에너지가 넘치고 움직임이 많은 활동들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왕이면 정적인 분위기보다 동적인 분위기의 동아리를 선택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산악회라니. 어렸을 때 잠깐 경험해봤던 클라이밍 생각도 나서 망설임 없이 바로 가입했답니다. 산악회에 가입하고 보니 여자 학우들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데다 여자 신입생 등록은 저뿐인 게 아니겠어요? 저야 뭐 성격 자체도 활동적인 데다 중성적인 이미지도 강해서 남자 선배들이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고 선배들도 여자 신입생이 한 명이라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챙겨주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동아리 활동은 정말 대학 생활의 꽃이 맞더라고요. 산악회는 모임도 활동도 많은 동아리였어요. 시기별로 등산 일정이 정해졌고 준비를 핑계 삼아 매일같이 동아리방에 모여서 놀다가 술자리로 이어지는 날이 다반사였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마주치다 보니 선배들과 격이 없이 편하게 웃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그중에 집이 같은 방향이라는 이유로 술자리가 파하면 매일같이 저를 바래다주는 선배가 있었는데요. 이름은 정민우였고 군대 다녀오고 2학년으로 복학한 선배였어요. 처음에는 방향이 같다는 이유로만 바래다 주나 보다 생각했는데 모임이 아닌 날도 저를 바래다 준다고 기다리는 모습을 몇 번 보고 나니 나를 좋아하는 건가 생각했죠. 역시나 어느 날 집에 바래다 주면서 사귀자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민우 선배가 좋아지고 있을 때여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 내내 민우 선배와 매일같이 얼굴을 보면서 연인 사이로 지냈어요. 어느 연인들처럼 중간중간 싸우면서 헤어지는 시기도 있었지만 곧 허전함을 견디지 못해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었네요. 성격적인 부분들은 꽤 잘 맞았던 것 같은데 관심사는 달랐어요. 민우 선배는 성적이나 스펙보다는 남자는 인맥이라며 대외적인 만남이나 모임 등을 신경 쓰는 편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일하는 여성을 동경하며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 내내 학업 성적과 스펙 쌓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었답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선배가 먼저 졸업하면서 바로 취업을 했어요. 작은 회사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이 힘들지 않아서 잘 다니더라고요. 다음 해에는 저도 졸업하면서 바로 취업을 했는데
성적도 좋았고 그동안 쌓아온 스펙이 있어서 누구나 알만한 이름 있는 중견기업에 무난히 취직할 수 있었답니다. 회사 최종 면접 합격 문자를 받고 너무 기뻐서 선배에게 가장 먼저 연락했는데 선배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너는 취업도 유난스럽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당한 데 들어가지 그런 이름 있는 기업은 사람을 갖고 논다나 어쨌다나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투덜거리는데 선배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했었네요. 회사 생활은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래도 좀 적응이 되고 업무가 익숙해지면서 입사 1년 차가 되었을 때는 회사 생활에 재미가 붙더라고요. 물론 민우 선배와도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만큼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만나면서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탓에 헤어질 생각도 못하고 그냥 편하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지더니 속이 안 좋아서 식사를 거르게 되는 날이 점점 잦아졌어요. 그리고 본래 월경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혹시나 했는데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역시나 임신이었답니다. 이대로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 휴관이 육아 휴관이 써야 할 테고 그러면 몇 년씩 경력이 단절될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잠시 망설임도 있었지만 바로 민우 선배를 만나서 임신 사실을 알리고 낳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임신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당장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너 너무 이기적이라 생각 안 해? 같이 가진 아기를 겨우 네 커리어 때문에 낳지 않겠다는 게 이기적이지 않아? 겨우 회사라니? 내가 회사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서 회사 적응한 지도 얼마 안 됐단 말이야. 이대로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으면 지금까지 내가 일한 건 다 소용이 없게 되잖아. 그리고 돈은? 선배 혼자 번 돈으로 새 식구 생활비가 될 것 같아? 넌 날 뭐로 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오면 되잖아. 넌 애기 낳고 키우다가 천천히 다시 일하면 되지. 그때가 제 나이 25살이었어요. 25살에 결혼해서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아이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싫었지만 선배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마음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오래 만난 사이라 애정이 식었을 법도 한데 이렇게 결혼하자고 하는 걸 보니 여전히 나를 많이 사랑하는가 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댁과는 선배와 연애할 때부터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편하게 지냈던 터라 신혼집은 시댁과 5분 거리로 시부모님이 구해주셨어요. 시모는 그저 아들 하시는 보통의 아들 엄마이셨고 시부는 선배를 좀 못마땅해 하셨어요. 선배가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정말 사업한다고 할까봐 걱정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도 그럴 것이 자유롭게 환경에서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회사의 조직적인 분위기를 싫어했고 사업하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어요. 하지만 성격이 유야무야 다 퍼주는 성격이라 사업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남편은 집에서는 가정적인 모습이었지만 결혼 전과 다름없이 무슨 모임이다, 누가 불렀다 하면서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워낙 사람들과 모임을 좋아하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해도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올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도 아이 낳으면 달라지겠거니 하고 믿고 두었는데 어느 날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회사를 그만두고 헬스장을 인수받아서 자기가 운영해 볼 거라는 폭탄 선언을 던지더라고요. 한참 윗기수인 산악회 선배가 본인이 하던 헬스장을 헐값에 넘길 테니 네가 인수해서 운영해보는 건 어떻냐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헐값이라도 당장 모아둔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매달 대출금은 어떻게 갚고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면 나도 회사를 쉬어야 하는데 생활비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생각해 봤냐며 말렸어요. 그 선배도 장사가 잘 안 되니까 헐값에 인수하려고 던지는 거지.
그 사람도 장사가 잘 되면 헐값에 던지겠냐? 당신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야.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 어쩌려고 그래? 매달 회사 월급만큼 꾸준히 벌어다 줄 수 있냐고. 뭐라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고 내 생각해서 특별히 나한테 던지는 거야. 회원수도 꽤 있고 수완도 괜찮다고 했어. 그리고 망해서 파는 게 아니라 그 선배 와이프랑 해외에서 살기로 했단다. 장사 잘 돼서 돈 모아가는 거거든. 내가 생활비는 못해도 100만 원씩은 줄게. 서방님 앞길 막지 말고 바가지 좀 작작 끌거라. 남자가 사업하는데 옆에 내가 웬 큰 소리야?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곧 애도 낳는데 새 식구 생활비로 100만 원이라니. 이 사람이 과연 생각이 있는 건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사야 할 아기용품이 산더미고 돈 나갈 구멍도 앞으로 더 있을 텐데 남편은 지금이 아니면 자기한테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거라고 꿈까지 들먹이더라고요. 나 원래 헬스장 사장님 되는 게 원래 꿈이었어. 너는 돈 때문에 네 남편 꿈을 꺾고 싶니?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그렇게 돈 해야겠어? 이 여편네가 돈에 정신이 나갔구먼. 뭐? 돈에 정신이 나가? 당신이야말로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나는데 꿈 타령이나 하고 싶어? 나는 뭐 꿈이 없어서 이러고 있니? 나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면서 팀 리더 되는 게 꿈이었다고. 당신이 아기 낳자며 돈 걱정하지 말래서 결혼한 거잖아. 그렇게 왕창 싸우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며칠 동안 남편이랑 말을 끊고 지냈답니다. 그랬더니 기어이 자기 뜻대로 회사에 사표 내고 대출받아서 헬스장을 인수해버렸더라고요. 저는 임신 기간 내내 입덧도 심하고 아침이면 몸이 붓고 밤이면 다리가 뭉치고 수시로 허리가 아파서 점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이 지나면서는 갈수록 출퇴근이 힘에 부치면서 가급적 출산 휴가를 빨리 써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요. 하지만 벌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결국 아기 낳기 직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출산 휴가를 냈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돈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늘었는데 남편은 애초에 약속했던 100만 원도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헬스장 운영비에 인수할 때 받은 대출금의 이자까지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걸 어떡하냐고 그랬어요.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통보를 해오는데 책임감이라곤 일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약속과 다르잖아. 못해도 100만 원씩은 갖고 온다며. 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야? 누군 갖고 오기 싫어서 안 갖고 오니? 아직 생각만큼 매출이 많이 없는 걸 어떡해? 헬스장을 굴러가야 하고 대출금 이자도 밀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돈이 없다고. 당신이 뭘 잘했다고 소리 질러? 너는 매달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니? 그런데 그마저도 안 갖다 주면 기저귀랑 분유는 어떡하라고. 애를 굶기라는 거야? 무슨 그렇게 무책임한 태도가 다 있어. 우리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지. 바로 옆에 엄마네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마치 남의 집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나몰라라 하는데 저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시부모님들은 남편 보험금과 저와 제 아이의 보험금까지 대신 내주고 계셨어요. 보험금뿐만 아니라 아기 낳고 몸보신 해야 한다며 비싸게 한약도 지어주시고 돈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에 산후조리를 집에서 하려는 걸 아시곤 출산 비용과 조련 비용도 모두 내주셨어요. 사실 시부, 시모 두 분 다 공무원이셔서 저희보다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본인들과 우리 세 식구 보험료와 퇴직하면 실버타운 들어간다고 따로 모으는 노후 자금도 있어서 매달 꽤 많은 지출이 있을 거라는 건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 기저귀와 분유값까지 도움을 받아야 한다니 덜컥 아이를 가져서 결혼해놓곤 매번 시부모님 도움을 받는 것에 자존심도 상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어서 결국 시댁에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본인들이 아들을 잘못 키워서 착한 며느리가 고생한다고 미안해하시면서 본인들이 생활비 100만 원을 대신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생활비로 겨우 50만 원을 가져올까 말까인데 시부모님이 100만 원씩 주신다고 하니까 남편한테는 실망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을 믿고 애까지 낳았다니 앞날이 캄캄한 게 너무 우울하기만 했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동안 남편이 각종 모임을 빠지지 않고 다닌 덕에 인맥이 꽤 넓다는 거였어요. 그 인맥 덕분에 지인들 소개로 등록하러 오는 회원들도 늘어나고 지인들이 전단지를 만들어 와서 인근 아파트 단지에 돌리면서 홍보도 해주더라고요. 처음 6개월 동안은 정말 손가락만 빨다가 그렇게 지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준 덕에 한 1년쯤 지나고부터는 제법 수월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매출은 늘어났지만 생활비에 여유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트레이너 월급과 대출금과 이자, 운영비로 나가는 돈은 줄기는커녕 더 늘어났거든요. 여전히 생활비로 가지고 오는 돈은 회사 다닐 때 벌던 월급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가끔 150만 원씩 가지고 올 때도 있긴 했지만 아기 돌잔치까지 치르고 나니 결국 남는 돈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제 육아휴직이 끝나서 아이는 어린이집 1세 반으로 등록하고 드디어 저는 회사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달마다 제가 버는 월급 300만 원이 들어오면서부터 비로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도 100만 원씩 주시던 거 그만 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 남편과 돈 문제로 다투는 것도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 복직하고 나서부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다툼거리가 생겼습니다. 애 키우는 동안은 화장도 잘 안 하고 집에서 입기 편한 옷만 입다 보니 외모에 신경 쓸 틈이 없었는데 회사에 복직하고부터는 결혼하기 전처럼 화장도 하고 복장도 갖춰 입으면서 외모를 가꾸게 되었어요. 그렇다 해도 품위 유지 정도였지 과하게 꾸미거나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남편이 슬슬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택배 보니깐 또 네 옷이더라? 무슨 옷을 자꾸 사냐? 받쳐 입을 흰 셔츠가 마땅한 게 없어서 비싼 거 산 것도 아닌데 뭘 그래. 그냥 아무 티나 입고 다니면 되지. 꼭 흰 셔츠가 있어야 돼? 왜? 회사에 누구 잘 보일 사람이라도 있나 보지? 애엄마면 애엄마답게 입고 다니라고. 바람난 여자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남편이 어이없었지만 애 키울 때 핀잔 듣는 것과는 다르게 기분이 막 나쁘진 않아서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런 다툼 몇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회식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그룹별, 팀별, 동아리별, 동기별, 직급별 등 회식 공지가 자주 올라왔어요. 모든 회식에 꼭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직급 높은 상사들이 참석하는 회식이나 친한 동기들끼리 갖는 회식은 꼭 참석하려고 했어요. 진급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상사들한테 일 잘하고 적극적인 직원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제가 회사를 다닌다고 했을 때부터 아이는 시부모님들이 봐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걱정이 없었고요.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회식이 있다고 하면 헬스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도 30분 단위로 전화를 하면서 아직도 술 마시냐고 타박이었습니다. 오늘 또 회식이야? 너 회식 때문에 회사 가냐? 무슨 여자가 허구한 날 회식이라고 술만 마시고 다녀? 무슨 소리야. 돈 벌러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그 월급으로 우리 생활비 쓰는 거 몰라서 그래? 남편은 헬스장 하는데 넌 그 잘난 회사 다니면서 돈 번다고 지금 생색내는 거야? 번지르르한 남자들이랑 같이 일하니까 남편이 우스운가 봐? 거기 남자들 대기업 다닌다고 겉으론 점잖은 척 똑똑한 척이지 속은 다 쓰레기고 늑대야. 여자들 옆에 앉혀놓고 술 마시려고 회식 그런 거나 하는 거라고. 그런 자리에 꼭 끼고 싶냐? 당장 들어와. 다른 사람들이 다 당신 같은 줄 아나 보지?
당신이 헬스장에 운동하러 오는 여자들 보면서 늑대 같은 생각만 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본다고 믿는 거잖아, 지금. 에이씨, 지금 말 다 했어? 그냥 네가 회식을 안 가면 되잖아. 자꾸 그런 식으로 회식을 술 마시고 늦게 오는 자리로만 몰아가고 화를 내니까 나중에는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본인은 결혼 전과 똑같이 모든 모임 다 참석하고 술 마시고 늦게 오는 날이 수두룩하면서 저는 끼케야 회사 회식이나 대학교 선후배 모임 정도만 나갔었거든요. 더욱이 술 취해서 들어온 적도 없었고요. 특히 대학교 선후배 모임은 남편과 같이 참석할 때도 있었는데 한 번은 집에 와서 갑자기 막 화를 내더라고요. 너 아주 실실 웃더라. 다른 남자들이랑 술 마시니까 그렇게 좋디? 너 여기저기 해프게 웃는 게 꼭 술집 여자 같았어. 뭐? 지금 그게 와이프한테 할 소리야?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서 기분 좋게 얘기한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당신 진짜 사고 회로에 문제 있는 것 같아. 당신 말대로 거기 선배 후배들이 나를 술집 여자로 봤다는 거니? 당연하지. 회사 다니면서 돈 번다고 유세나 떨고 집에 있는 남편은 개무시하고 다른 남자들이랑 술 마시면 그저 좋아서 해프게 웃는데 그럼 그게 술집 여자지 뭐냐? 남편은 이미 혀가 꼬인 상태였어요.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술주정을 하더니 그대로 고꾸라져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어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설마 그렇게 얘기했겠냐며 기억이 안 난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때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면 녹음을 해야겠다고요. 그리고 더 큰 일은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부장급들이 다 참석하는 데다 곧 조직도 개편이 있을 예정이라 회사 분위기도 살필 겸해서 참석한 회식이었어요. 회식을 시작한 지 대략 1시간도 안 되었는데 남편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으면 왜 늦게 받냐고 화를 낼 걸 알고 있었기에 급히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은 급한 목소리로 애가 아파서 병원 가는 길이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도 놀라지 말라고 하더니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양해를 구하고 부랴부랴 나와서 택시를 잡는데 제 앞으로 남편 차가 와서 멈추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남편은 싱글벙글 웃고 있더라고요. 어서 타. 우리 드라이브 하자. 오늘 헬스장은 후배가 봐준 데서 오랜만에 당신이랑 놀려고 시간 뺐어. 애는? 병원 간다며. 아까 전화란 얘기는 뭔데? 그리고 당신 내가 여기서 회식하는 건 어떻게 알았던 거야? 그거야. 당신이 회식 핑계대고 바람이라도 났을지 누가 알아? 그래서 당신 회사 앞에 있다가 한번 따라와 봤지. 유미는 우리 엄마가 봐주고 있어서 잘 놀고 있을걸? 애가 아프다고 해야 당신이 바로 뛰쳐나올 것 같아서 그냥 한 말이니까 유미 걱정 안 해도 돼. 뭐? 바람? 당신 의처증이야? 와이프 바람날까 의심하고 아이 아프다고 거짓말해서 드라이브니 뭐니 하자고? 당신 그러고도 웃음이 나와? 진짜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오늘 회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애 괜찮으면 됐지. 그렇다고 네가 나한테 거짓말해서 걸릴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는 기껏 여기까지 온 남편한테 그렇게 화를 내야 해? 그래, 알았다 알았어. 내가 미안해. 이제 다시는 의심 안 하고 무조건 믿을게. 화 풀어, 응? 그렇게 다시는 의심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아내고 일단락 짓기는 했어요. 이후에도 남편은 대놓고 의심은 못하면서도 제가 조금만 늦는다고 하면 계속 확인 전화를 해대며 의심의 눈초리를 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의심받을 행동을 한 게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의처증을 무시하기로 했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매달 들어오는 일정 금액의 월급이 생기고 어느덧 남편 헬스장도 자리를 잡으면서 저와 남편은 더는 경제적인 부분을 크게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이제 자기도 취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골프를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남편이 헬스장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다니랴 집안일 하랴 아이 보랴
좀채 운동할 시간을 낼 수 없어서 헬스장 근처에도 못 가고 있는데 남편이 취미생활로 골프를 시작하겠다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당신 취미가 운동이라며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 또 무슨 골프를 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취미로 하는 거냐?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건 일 때문에 하는 거지. 그리고 나도 이제 좀 다른 운동이 하고 싶어. 나도 운동하고 싶은데 육아랑 집안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그런데 당신은 그 좋아하는 운동을 매일 하면서 이젠 골프까지 치러 다닌다고? 당신 나한테 헬스장 와서 운동하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어? 너 운동하는 거 싫어하지 않았어? 그리고 집에 있으면 매일 쉬고 싶어 했잖아. 다 너 생각해서 운동하라고 얘기 안 한 건데 그걸 모르냐? 나도 산악회였어. 운동하고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데 매일 회사 일에 집안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 그런데 집안일 도와줄 생각은커녕 골프 치러 다닐 생각을 하니? 다닐 거면 나도 같이 다녀. 같이 다니면 유미는? 너는 주말에도 시댁에 애 맡기고 놀러 다닐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야 좋게 말해서 취미니 단골 회원들이 봤다 하면 골프 얘기를 하길래 회원들 관리 차원에서 배우는 거라고. 그렇잖아도 온갖 모임이니 약속이니 바깥 일정이 많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골프를 핑계로 쉬는 날도 없이 매일 나가더니 언제부터는 주말마다 1박 2일로 골프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단골 회원들이 주말마다 리조트로 골프 치러 가자고 했다길래 그럼 나도 애 데리고 따라가서 좀 쉬고 오면 좋겠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펄쩍 뛰면서 비즈니스로 가는 건데 너는 그런 자리에 애 데리고 껴야겠냐고 남편 일망치는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헬스장 운영하면서 단골 회원들과 친분을 쌓는 것도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 결국 이해하고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림과 육아는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온전히 제 몫이 되어버렸어요. 더욱이 주말은 남편의 외박으로 정말 철저하게 독박 육아 신세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회사 친한 동생이 남편 헬스장 있는 동네로 이사했다고 거기 헬스장 등록하는데 같이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는 굳이 연락 안 하고 퇴근길에 같이 헬스장을 들렸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보이지 않아서 뭐 잠깐 나갔겠거니 생각하고 커피나 마시고 올 겸 동생과 1층으로 내려갔어요. 1층에 바로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된 차들 사이를 가로질러 지나가는데 남편 차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차 안이 잘 보이는 상태는 아니었는데 여자 육감이란 게 뭔지 저도 모르게 남편 차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차 안에서 어떤 여자와 입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차 안을 들여다보는 줄도 모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다른 차 사이로 몸을 숨겼는데 마침 어린 여자애와 남편이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어린 여자애는 헬스장 직원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카운터 알바인 것 같았어요. 우습게도 주변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둘은 가볍게 눈빛을 주고받고는 각자 떨어져서 건물 안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옆에 있던 친한 동생도 내가 당황하는 걸 보더니 바로 눈치채고 배고픈데 밥이나 먹자고 해서 그날은 헬스장에 다시 올라가지 않았어요. 분명 저 어린 아르바이트생과 바람이 났는데 증거도 없이 무작정 실토하라고 할 수는 없어서 요리조리 고민하고 알아보다가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조수석 쪽에 눈치채지 못하도록 소형 녹음기를 두었다가 3일 뒤쯤 들어보았는데 역시나 그 어린 아르바이트생과 오빠 자기야 하면서 얘기하는데 누가 들어도 연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앳돼 보여서 어린 줄만 알았는데 대화를 들어보니 그 여자애도 남편이 있더라고요. 유부남 유부녀끼리 그것도 나이 차이가 10살은 넘게 나면서 오빠 자기야 하는 걸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남편과 상간녀는 이번 주말에는 어디 펜션 예약했는데 거기 뷰가 어땠고 음식은 어땠고 하면서 떠드는데 말을 종합해보니 그동안 단골 회원들과 골프 여행을 갔던 게 아니라 이 어린 알바년과 밀월 여행을 갔던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집안일에 육아까지 혼자 다 하고 주말 돼서 독박 육아했던 걸 생각하니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단판을 지을 생각으로 헬스장 근처로 가서 남편을 불러내고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펄쩍 뛰면서 나보고는 의처증이라고 뭐라 하더니 너는 의부증이냐고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주말마다 딴짓하니깐 좋냐? 나 당신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온 거야. 오리발 적당히 내밀지. 갑자기 딴짓이라니. 단골 회원들이랑 골프 치러 가는 거 허락해놓고서는 갑자기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건 뭐냐? 안 그래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시답지 않은 얘기하려고 불러내기나 하고. 나 헬스장 들어가 봐야 돼.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 왜? 그 알바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싶든? 아이고 참 유별난 사랑이다. 너 바람난 거 다 알고 있다고 말하러 온 거야. 그렇게 어린애랑 바람나서 주말마다 외박이나 하고. 정말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너 의부증이냐? 내가 걔랑 무슨 바람을 피운다고 그래. 헬스장 말아먹을 일 있어? 내가 직원이랑 바람나게. 너나 말 조심해. 실토할 기미 없이 자꾸 오리발을 내밀길래 녹음기를 틀어서 그간 둘이 했던 대화를 들려줬어요. 오빠, 저번 주말에 갔던 곳 침대가 너무 편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곳으로 잘 고른 거 맞죠? 나 침대 불편하면 못 자니까 펜션 리뷰랑 이런 것도 잘 체크해야 돼. 알죠? 역시 오빠밖에 없어. 너 침대 불편하면 못 자는 거 알고 내가 항상 스위트룸 뺨치는 곳으로 예약하잖아. 이번에도 마음에 들 거야. 너랑 마실 와인도 완전 고급진 걸로 준비했으니까 기대하라고. 가만 듣고 있던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갑자기 녹음기를 집어서 냅다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이게 뭐야? 남편 뒤낚이려고 이런 거 몰래 넣어둔 거지? 이 정신 나간 년. 야, 네가 지금 구린 게 있으니까 오히려 날 의심했나 봐. 이제 보니 너 아주 무서운 여자였구나. 둘이 같이 있는 걸 이미 봤는데 증거도 없이 실토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당신이야말로 자기가 이러고 다녀서 그동안 나 의심했던 건가 봐? 뭐라고? 그게 그거랑 같아? 남자가 여자 의심할 수도 있고 어쩌다 한번 바람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어쩌다 한 번인지 지금까지 여자 갈아치워가면서 바람 피웠는지 내가 어떻게 아니?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여보, 나 걔랑 바람 피우는 그런 관계 아니야. 걔가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결혼하고 남편은 뭔 공부를 한다나 그래서 걔가 그렇게 알바 뛰면서 뒷바라지 한다길래 기특해 보였어. 그렇게 고생하는 게 안 돼 보이고 하니까 한두 번 밥 사주고 그랬던 거지. 진짜로 걔랑 그렇게 그런 사이 아니야. 나 걔가 오빠 오빠 하면서 엉겨붙잖아. 자기 나 못 믿어?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았냐? 당신 헬스장 잘 되는 일이라면 내가 다 이해하고 참고 넘어갔는데 당신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따위 짓이나 하고 다닌 거야? 은혜도 모르는 등신 같은 놈. 이렇게까지 배은망덕할 줄 몰랐다. 뭐? 왜 내가 너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잘했으면 이 일도 헬스장 잘 되는 일이라 이해하고 넘어가주면 되겠네. 돈 번다고 생색내기만 했으면서 뭘 이해하고 뭘 참았다는 건지.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다른 사람 만나서 즐기든가. 너도 나 몰래 딴짓하고 다녔을 거 아냐? 나는 네가 회사 간다고 하면서 치장할 때부터 알아봤어. 지금 나보고 맞바람이라도 피라는 거야? 난 그동안 회사 다니고 매달 또박또박 월급 받고 유미 잘 키울 생각만 하고 살았다고. 남편이 바람난 줄도 모르고 바보 등신같이 혼자 일하고 살림하고 유미 케어도 내가 혼자 다 하면서 속 터져. 너는 뭐든지 생색내야 직성이 풀리지.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증거 잡아서 아주 신이 나셨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을까 싶었지만 딸아이 생각해서라도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알바년과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더 가관이더라고요. 어차피 알게 된 거 이번 주말에 여행만 갔다 오고 헤어질게. 펜션 예약한 거 취소 못한다고. 얼마나 비싸게 예약한 펜션인데. 내가 다른 여자랑 가려고 잡은 펜션인데 당신이 갈 것도 아니잖아.
어쨌든 헤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한 번은 좀 이해해주라. 나도 당신 딴 남자 만나 즐기는 거 한 번은 이해해줄게. 너도 만날 수 있으면 한번 만나보든가. 그래? 나라고 못 즐길 것 같아? 알겠어. 나도 다른 사람 만나서 앞으로 즐기면서 살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누굴 만나서 즐기고 싶다는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화나서 그냥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주말에 정말 그 알바년이랑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상간녀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헬스장 앞에 숨어 있다가 상간녀를 따라가 집을 알아두었어요. 그리고 다음날에 다시 상간녀 집 앞으로 갔어요. 잠시 앞에 있었던 그 집에서 어느 남자가 책이 많이 든 것처럼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메고 나오더라고요. 머리는 자연스레 헝클어져 있고 무릎이 튀어나온 운동복을 입은 채 터벅터벅 걷는 모양새가 영락없는 고시생 같아 보였습니다. 집 앞에서 바로 아는 체를 할 수가 없어서 좀 따라가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말을 붙여보았어요. 당신 아내가 일하는 헬스장 사장 아내 되는 사람인데 내 남편과 당신 아내가 바람 피운다고. 직설적으로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저를 정신 나간 여자 보듯이 보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당신 아내가 일하고 있는 헬스장의 사장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아, 제 아내가 어디 카운터 알바 일을 한다고는 했는데 헬스장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한테 무슨 볼일이시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남편과 당신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녹음 파일부터 들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상간녀의 남편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녹음본을 들려줬어요. 상간녀의 남편의 얼굴빛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 제 아내 목소리가 맞네요. 이 여자 전에도 바람 피운 걸 저한테 걸려서 제가 눈 딱 감고 용서해 준 적이 있었어요. 어쩐지 며칠간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 했더니 전부 거짓말이었나 보군요. 아무튼 그래서 당신은 어떡하실 생각이죠? 저는 이미 남편한테 너무 실망을 해서 이혼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요. 그런데 당신도 당신 아내한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 굉장히 평안해 보이세요. 사실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 싶어서 예전부터 생각해 두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맞바람을 피는 거죠. 제 아내도 저와 똑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둘이 만나는 모습을 보이면 둘이 불같이 화내지 않을까요?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제 남편에게 똑같은 기분을 느껴보라고 하고 싶었거든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혼할 때 역으로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상간녀 남편과 차분히 계획을 세우고 CCTV로 증명이 되는 호텔을 찾아 미리 예약하고 그날 밤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둘이 다정이 있는 듯한 사진을 찍어서 각자 배우자한테 보냈더니 사진을 보내고 몇 분 안 돼서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이게 뭐야? 정신 나갔어? 야, 너 지금 어떤 새끼랑 있는 거야? 네가 아주 술집 여자처럼 되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구나. 네가 나도 다른 사람 만나서 즐기고 살라며.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건 괜찮고 내가 그러면 술집 여자냐? 여자랑 남자가 같아? 같냐고. 그것도 애 엄마가 남편 보란 듯이 다른 남자랑 그렇게 뒹굴 생각을 해? 남편이 불그락 푸르락 화를 내는 걸 보니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상간녀 남편도 옆에서 상간녀와 통화를 하는데 굉장히 매몰차고 냉소적으로 나도 바람 피울 수 있지만 당신 존중하고 사랑해서 안았던 건데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의 배우자와 통화를 마치고 각자 헤어져서는 저는 다른 호텔로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더러운 여자라고 소리치면서 냅다 뺨을 갈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란듯이 남편 뺨을 한 대 갈겼는데 그때부터 남편은 미치광이가 되어서 저를 사정없이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 운동이 취미인 근육질 남자가 인정사정 없이 주먹질을 날리는데 도저히 피할 도리 없이 속수무책으로 맞기만 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숨이 찼는지 잠깐 헐떡거리면서 멈추길래 없는 정신을 부여잡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도망쳐 나왔습니다. 근처에 갈 곳이라곤 시댁뿐이라 시댁으로 도망쳤는데 시부 시모가 제 모습을 보시더니 아연실색하셨어요. 저는 남편이 개 패듯이 때렸다고 겨우 말하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답니다. 결국 구급차를 부르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치료가 끝난 상태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조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시부모님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제가 폭행당한 모습을 보신 시부모님은 차마 이혼을 말리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회사에는 2주가량의 병가를 냈고 친정 부모님께는 폭행 사실을 빼놓고 남편이 바람피워서 이혼하게 됐다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친정엄마가 집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아직 여기저기 멍투성이에 상처도 다 아물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기겁하실 엄마를 생각하니 그제야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오신다는 걸 굳고 말리고 바로 일사천리로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유책 사유가 남편한테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의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넉넉하게 받아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지만 그날 폭력당한 기억이 쉽게 잊히지는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불면증도 생기고 모든 생활이 엉망이 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어 달 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운동하는 피크타임의 헬스장을 찾아갔습니다. 전 남편이 운동하는 사람들을 봐주다가 저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다가오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곧장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은 채 벌벌 떨면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당신이 바람 피워서 그래서 그런 거였다고요. 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다 끝난 일 가지고 여기서 왜 이러는 건데? 여기 헬스장이라고, 내가 일하는 헬스장.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밤마다 당신이 꿈에 나와서 그날처럼 나를 때리고 짓밟고 있어요. 매일 밤마다 그날의 악몽을 꾼다고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요. 전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리기 위해 서둘러 다가오는데 옆에서 운동하다가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던 건장한 남자 두어 명이 남편 앞을 막아서더라고요. 그리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며 저를 때리지 못하게 막아주었습니다. 아니, 오해예요, 오해. 지금 저 여자가 쇼하는 거라고요. 나 물 먹이려고 쇼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발 때리지만 마세요. 제가 하란 대로 다 할게요. 당신이 때리고 나면 숨쉬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부탁해요. 다른 운동하던 사람들도 웬 여자가 갑자기 때리지 말라면서 큰 소리로 울고 불고 애원하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 관심을 보이다가 상황 파악이 되면서부터는 전 남편을 향해 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헬스장 회원들에게 전 남편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파렴치한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다 전에 헬스장 운영했던 선배가 학교 동문회에도 전 남편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아는 선배와 후배들한테서 괜찮냐고 묻는 안부 연락이 몇 차례 와서 알게 되었네요. 헬스장은 바람 피운 폭력 남편이 사장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있던 회원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 빚만 떠안고 문을 닫았다고 들었어요. 학교 선후배 사이에서도 남편은 상종 못할 인간으로 낙인이 찍혀서 그 많던 인맥이 다 끊어져 버렸다고 해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헬스장을 찾아가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났더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상간녀 남편도 이혼하고 잘 정리되었는지 궁금해져서 오랜만에 상간녀 남편을 만났어요.
제가 폭력 당한 얘기를 듣고는 본인이 그런 제안을 해서 그렇게 되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본색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이혼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과 얽힐 일 없게 되었으니 오히려 잘 된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상간녀 남편은 여자가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비는 통에 아직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돈으로 꼬셨다고? 돈 많은 사람이 꼬시는데 한 번 넘어간 걸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네가 돈이 많았으면 내가 넘어갔겠냐고. 그러면서 이혼만은 절대 못한다고 우기잖아요. 저를 좋아해서 그런 거면 안쓰럽기라도 하지. 정말 좋아했던 게 아니라는 건가요? 바람 피운 걸로 봐서는 좋아했다고 하기도 염치 없겠지만요. 제가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 마누라로 살아보는 게 그 사람 소원이었는데 사실 이 일 터지기 전에 사법고시 1차 붙고 2차 준비 중이었거든요. 고지에 다다른 거였는데 그새를 못 참고 바람을 저지른 거죠. 지금은 3차까지 다 붙고 첫 발령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못나서 바람 피운 거라 고집부리더니 그동안 자기가 내조 잘해서 제가 합격한 거라고 큰소리 치더라고요. 그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머, 그래도 정말 잘 되셨네요. 축하드려요. 앞으로 승승장구하실 일만 남으셨네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전 남편 소식은 들으셨나요? 전 남편분이 저희 집을 몇 번 찾아와서 집사람한테 매달렸던 모양인데 아내가 스토커로 신고했더라고요. 그날 경찰 출동하고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이번 폭행 사건이 소문나서 헬스장 망하고 문 닫았다고는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결국 이혼당하고 상간녀한테 차이고 스토커로 신고까지 당하다니 역시 다른 사람 고통 준 만큼 자기도 벌을 받네요. 저희가 비록 이런 일들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곧 회사에서 진급할 것 같거든요. 정말 잘 됐네요. 진급하신다니 축하드려요. 지은 씨도 앞으로 더 잘 되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격려해주면서 헤어졌답니다. 어느 날 전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도 전 시부모님들은 저에게 참 잘해주셨고 이혼할 때도 저한테 많이 미안해 하셨거든요. 너는 아주 얼굴이 확 폈구나. 민우는 요즘 고시원에서 지내는데 너는 혼자 편히 지내서 좋으냐? 그렇게 우리 아들 인생 골로 보내버리니까 좋아? 어쩜 이렇게 매몰찰 수가 있냐? 남자가 한번 바람 피운 걸로 이사다를 만들어놔? 내 아들만 이게 무슨 고생이니? 민우 씨가 고시원에서 지내든 노숙을 하든 이제 저와는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다를 만든 건 제가 아니라 민우 씨예요. 네 말 무슨 말인지 안다 알아. 그래도 유미 아빠고 10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잖니? 자기도 반성 많이 했을 거다. 내가 단단히 일러두기도 했고 민우 걔가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데 이제 다시는 지나가는 여자도 쳐다보지 않겠다더라. 너한테 그런 건 너무 화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고. 앞으로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런다고 내 각오를 단단히 받아왔으니 이제 좀 마음 풀고 민우 좀 한번 만나봐라. 너랑 이혼하고 완전 페인처럼 살고 있어. 아가. 네? 제가 민우 씨를 왜 만나야 하죠? 설마 민우 씨랑 다시 합치라는 얘기신가요? 제가 어떻게 맞았는지 다 보셨잖아요. 그래놓고 뻔뻔하게 찾아와서 다시 만나라고요? 그리고 제가 왜 아가예요? 저 이혼했어요. 그거야 이제 지나간 일이잖니. 네가 민우와 다시 합친다고 하면 네 시아버지도 마음 풀고 다시 받아줄 거다. 그동안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그만한 일로 애 이만큼 힘들었으면 됐지. 그리고 네가 싫다고 유미 아빠 없이 키울 거니? 애 엄마가 돼서 자식 생각도 해야지. 유미 생각해서라도 합치는 게 맞는다고 본다 난. 얼른 민우랑 재혼해라. 어머님, 그만한 일이라뇨? 그리고 그런 아빠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다시는 저 찾아올 생각하지도 마세요. 민우 씨나 당신이나
정말 상종을 못할 인간들이었어. 그리고 이제 저한테 당신은 그냥 아줌마예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데 이런 사람인 줄을 모르고 10년을 정주고 살았다는 게 억울하면서도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홀가분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지낸답니다. 지금은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서 딸아이와 둘이 오붓하게 살고 있어요. 다니는 회사가 복지 혜택이 좋은 곳인데다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오르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다 보니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도 힘든 상황들은 거의 없답니다. 딸아이도 10살이 넘어서부터는 제법 의젓하게 저를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도 큰 의지가 되어 주었고요. 요즘은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딸아이와 도란도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고 비로소 제 자신을 찾은 듯해서 매일매일이 만족스럽답니다. 아무튼 파란만장했던 저의 이혼 스토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대구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식구들과 의지해서 오순도순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오랜만에 아침에 외출을 했다가 문득 하늘이 너무 맑은 걸 봤는데요. 기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나 하루 종일 마음이 묵직하더라고요. 잠깐의 외출로 생각난 그리운 사람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글로 추억해 보려 합니다. 제 말도 안 되는 사연 한번 들어보고 가주세요. 저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8살 차이 나는 언니와 함께 친척 집에서 컸어요. 친척들은 부모 없는 저희를 불쌍하게 봐주어 걷어주었고 저랑 언니는 부모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저희가 굳이 묻지 않기도 했어요. 모두가 알아봤자 슬프기만 할 거잖아요. 그렇게 친부모님은 우리 기억에서 거의 잊혔고 저희가 효도를 해야 할 분들은 우리를 자식처럼 키워주신 이모와 이모부였습니다. 이모랑 이모부는 자식이 없어서 우리를 더 좋아해 줬어요. 이모 부부는 두 분 다 약사였던지라 부부 약국을 운영하셨습니다. 규모가 작은 약국이긴 했지만 그 동네엔 약국이 그것뿐이라서 운영이 잘 된 편이었죠. 저희는 이모 부부의 재력 덕분에 어렵지 않게 자랐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되게 힘든 여생을 보내는데 다행히 저희는 마음 좋은 이모 부부의 덕을 크게 봤습니다. 언니도 저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컸는데 언니는 워낙 범생이라서 대기업에 한 번에 입사를 했어요. 언니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돈 잘 버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언니는 제게 롤모델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지만 따라가기엔 제 의지가 한참 모자랐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저 사는 대로 대학을 졸업했고 집에서 쉬다가 평범한 회사원이 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저만의 신념이 있었어요.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에서 번 돈으로 내 취미 생활을 하는 것에 더 중점 두고 싶었기에 크게 직업엔 관심 없는 편이었죠. 사실 언니도 돈 버는 것에 목적이 있어서 대기업을 목표로 들어간 겁니다. 언니가 되고 싶었던 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 자매는 꿈보단 각자의 현실을 쫓는 사람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듯 하네요. 언니 얘기를 더 해보자면 언니는 공부쟁이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목표면 반드시 도달하려 피땀 흘리는 노력파였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언니가 결혼 안 하고 자기 투자에만 욕심내며 살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각자 직장으로 통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언니가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날 저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언니가 연애하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사이에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깊은 사이까지 갔는지 좀 많이 신기했어요. 공부 괴물인 줄만 알았는데 언니도 사랑에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싶어 인간미도 느꼈죠. 이모랑 이모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저와 달리 항상 제 할 일 아니면 잘 웃지도 않던 언니가 결혼을 한다니 아주 관심 있게 눈을 빛내셨어요. 언니한테 조심스럽게 형부될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사업하는 사람이야. 친구 소개로 만났어. 만난 지는 3년 됐고 그동안 말 못했던 건 관계가 확실해지면 알리고 싶어서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야. 사업을 하는 친구라고? 그렇구나.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좀 불안정하지 않을까? 같은 직장 다니는 동료에는 괜찮은 사람이 없었어? 이모 부부는 형부가 사업하는 남자라는 소리에 살짝 실망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른이고 부모라면 사업이란 게 안정적이지 않으니 걱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죠. 이모는 제법 더 조심스럽게 언니에게 걱정을 했지만 언니는 형부의 능력을 이미 만나는 기간 동안 확인을 해왔고 충분히 인정한다면서 확고한 마음을 내비쳤어요. 그래서 저희 식구는 더 이상 별다른 말을 못했죠. 언니는 워낙 똑부러지고 혼자서 잘하고 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도 잘할 거라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언니의 안목까지 믿었던 거죠. 그러나 똑부러진 언니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알았어요. 아직도 그날의 언니만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게 울립니다. 저희 식구 앞에서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행복하게 집을 떠났던 언니는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어요. 영안실에서 언니를 마지막으로 본 그때의 모습이 또 한 번 제 뇌리를 지나가네요. 당시 형부한테서 언니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만 전달받고는 아무런 앞뒤 상황 전혀 모른 채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고 장례식 입구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미 장례식 문턱을 넘어가면서도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게도 형부가 기다리고 있는 빈소에는 언니의 영정사진이 세워져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울면서 뛰어오느라 눈이 다 부었는데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눈물을 터뜨리며 입을 틀어 막았었네요. 오랜만에 보는 언니 얼굴을 이렇게 영정사진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모는 언니를 보자마자 주저앉아 오열을 했어요. 이모부도 넋놓고 눈물을 보이면서 이모를 부축했습니다. 이모가 언니 사진 앞에서 언니 이름을 부르짖으며 바닥을 길 때 그 옆에서 사돈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침묵만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때 비통하게 통곡을 하던 이모는 눈물이 곧 분노가 되어 이모부를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짜고짜 형부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자네가 말해보게. 우리 혜인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내 딸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대체 왜 우리 혜인이가 저기 있는 거냐고? 죄송합니다. 평소에 직장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제가 못 살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우리 애가 자네를 얼마나 믿었는데, 잘 웃지도 않던 애가 결혼한다고 얼마나 행복해했는데 왜 우리 애가 저렇게 될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왜? 언니가 말을 안 해서 저희 식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형부 말에 따르면 언니가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의 병행을 잘 적응 못해서 크게 힘들어했다고 하는데 상상도 못했어요.
언니는 펜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밤새 수능 공부를 할 때도, 대기업 합격을 위해 대학과 학원을 병행하고 인터넷 강의까지 들으며 시간을 보냈을 때도 힘든 기색 하나 없었던 사람이에요. 쉬엄쉬엄 하라는 이모 말에도 체력이 남아 돈다며 오히려 이모랑 이모부의 걱정을 안심시켜주던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결혼 생활에 적응을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뇨. 그럼 직장이 힘들었다는 걸까요?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는 걸까요? 강철 언니를 무너뜨리려면 어떤 영역이 얼마나 힘든 강도였다는 걸까요? 언니는 형부와 지내는 동안 시름시름 앓으며 간간히 안색이 안 좋은 게 보였는데, 형부가 물어도 괜찮다고만 해서 형부도 그러려니 넘겼다고 했어요. 그러다 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한 당일 주말 아침에 형부가 한 번 더 언니 안색을 걱정했고 병원 가자고 권유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언니는 그냥 아침 공기 좀 쐬고 오겠다고 집을 나갔을 뿐이고 그 이후 저녁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네요. 형부가 걱정이 돼서 뒤늦게 연락을 했지만 언니 폰이 집에 있다는 것도 그때쯤에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고 언니가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언니에게 그런 고충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언니가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은 줄 알고 넘겼던 지난 과거까지 후회가 되었어요. 언니를 존경하기만 했지 단 한 번도 언니에게 위로를 줘야겠다는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제가 언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점점 시들어가는 언니를 일찍 발견해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했어요. 자라면서도 외롭게 공부랑 다투며 사람과의 추억도 제대로 못 쌓았던 우리 언니. 그런데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누구 하나 손잡아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홀로 쓸쓸히 갔네요.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언니가 너무 불쌍해서 그날 빈소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사람이 울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느꼈을 만큼 고통스럽게 울었어요. 이모는 3일 내내 빈소를 떠나지 않고 자책을 했어요. 밥도 안 먹고 언니 사진만 바라보면서 자신이 조금 더 엄마처럼 품어줬다면 이렇게까지 슬픈 선택은 안 했을 텐데 하면서 끊임없이 죽은 언니한테 용서를 빌었습니다. 발인식이 오기까지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사돈 어른들도 우리에게 면목이 없다면서 언니를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올바른 애였으니까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혜인이가 좀 똑똑한 아이입니까? 아마 그곳에 가서도 똑부러지게 잘 지내고 있을 거니 너무 자책은 하지 마셔요.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속상한 마음에 실언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우리의 좋게 봐주셨던 은혜 잊지 않을게요. 사돈 어른은 우리에게 언니 조의금이니까 자기네들은 손대지 않겠다고 선의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 사돈 어른 마음에 고마워서 이모 부부는 같이 고생했는데 그럴 수가 있냐며 조의금에서 반을 내드렸어요. 그리고 사돈 댁과는 그렇게 연이 끊어질 줄 알았어요. 기회가 되면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 밥 한 끼 정도 하자고만 하고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죽고 일주일도 안 돼서 저희는 조금 당황스러운 사실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전혀 몰랐는데 언니 밑으로 빚이 수억이나 딸려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모 부부도 너무 놀라서 이게 정말 언니 앞에 있는 빚이 맞는지 몇 번이나 확인을 했어요. 여보, 우리 혜인이가 이럴 애가 아닌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무턱대고 돈을 빚낼 애가 아닌데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닐까? 이상하긴 하다. 우리가 주는 용돈도 교재 사는 거 아니면 손도 안 대던 앤데 박서방은 뭐 아는 게 있으려나? 많이 이상했습니다. 이모 말대로 언니는 절대 빚을 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나 큰 돈을 빚냈던 걸까?
형부도 사업을 하고 있었고 언니도 대기업 팀장으로 승진해 돈도 더 많이 벌고 있었는데 말이죠. 또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대체 왜 이렇게 많은 빚을 낸 건지 아무리 고민해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언니가 워낙 자기 얘기를 안 하니까 이래저래 추측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 식구가 몰랐던 고충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직장과 결혼 생활 병행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날 제가 형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부, 언니가 직장 일이랑 결혼이랑 같이 감당하는 걸 힘들어했다고 했잖아요. 혹시 언니가 투잡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니 밑으로 빚이 13억이나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나 해서요. 오, 그래? 몰랐는데. 세상에나 13억 적은 돈 아닌데 언제 그렇게 큰 돈을 빌렸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얼굴빛이 안 좋았구나.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빚냈대? 모르겠어요. 저희 언니 워낙 돈 안 쓰는 거 형부도 알잖아요. 함부로 도전 같은 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런 건지. 일단 알겠어요. 형부도 뭐 들은 거 없다는 거네요. 제가 알아볼게요. 언니 사정을 걱정하는 것과 별개로 우선 저희 집은 그날로 언니 빚 때문에 집안이 파산나 버렸습니다. 이모 부부는 잘 되던 약국까지 팔아넘겨야 했고 갖고 있던 집값 높아서 집까지 팔아 빚을 메꿔야 했어요. 그 덕에 빚 반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았던 빚은 반이 줄어도 생계에 위협될 만큼 많았어요. 이모 부부는 급하게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나이에 남의 약국 밑에 들어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같이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돈 때문에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지요. 저 또한 어려워진 형편을 지켜만 볼 수는 없어서 퇴근하고 아르바이트를 뛰었어요. 이모 부부도 집에서 따로 부업을 하면서 저희 식구는 언니 빚을 해결하느라 24시간 부족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도 죽은 언니를 원망했던 적은 없어요. 걱정이 되었던 건 여전하고 언니가 보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쁘게 사는 게 너무 버거웠지만 한편으론 언니의 대단함을 또 한 번 느끼기도 했어요. 저희 언니야말로 늘 24시간 부족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그 덕에 언니의 모든 시간은 전부 언니의 커리어가 되었고요. 한 번씩 제가 별것 아닌 일로 힘들 때마다 언니가 제게 위로의 말 대신 줬던 사탕이 있었는데 언니는 저를 나이가 먹어도 어린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다 늙어서는 그게 한 번씩 꼰대처럼 보여서 내가 앤 줄 아냐고 언니한테 틱틱거리기도 했는데 언니가 죽고 나니까 저는 나무였고 언니는 제게 숲이 되어준 든든한 존재였다는 걸 알겠더군요. 언니가 그렇게 떠나고 난 후 언니가 보고 싶어서 못 견딜 것 같아 언니 물건은 일체 건드리질 않았었는데요. 작은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포장해왔던 언니 물건이 제 방에 있었거든요. 차마 박스를 다시 열어보진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한번 생각난 김에 열어봤어요. 언니가 제게 하나씩 줬던 사탕도 함에 들어있더군요. 그렇게 언니가 남겨두고 간 유품을 묵묵히 살펴보던 중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언니 유품이 우리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혼집에도 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리라도 해버렸을까봐 급히 형부한테 연락을 넣었는데 형부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집을 찾아갔어요. 다행히 형부는 이사를 안 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파트로 들어가기 전 형부를 봤거든요. 형부는 벤치 흡연구역에 앉아서 흡연 중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날은 쉬는 날이었는지 대낮에 형부가 운동복 바람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왜 제 전화를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다가가서 형부를 부르려고 했어요. 가까이 가니까 형부가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길래 걸음소리를 줄였습니다.
이번에는 실패 안 해. 그렇게 불안하면 엄마가 또 여자 하나 소개해 주던가.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한 5, 6억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엄마가 한번 찾아볼게. 요즘 사별하고 재혼하는 사람도 많더라. 순진한 애들로 알아봐 주긴 할 건데 그렇다고 마음 가볍게 먹지 마. 남의 등 처먹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니? 지금 봐라. 괜히 애가 죽어버려선 우리 다 좌불안석이었잖아. 내가 진짜 그땐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다. 다음 여자는 안 죽게 할게. 한 번 당했으니까 2번 실수는 안 하지. 근데 좀 많이 멍청한 애로 부탁해. 여자가 똑똑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 알았어. 근데 엄마가 시킨 건 했어? 혜인이 신분증이랑 도장 불태우라고 했잖아. 갖고 있으면 발목 잡혀. 마땅한 장소 못 찾겠으면 엄마한테 말해라. 어디 절에 가서 태워버리게. 듣고 저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생각 많이 했어요. 하지만 도통 제 상식으론 당장 결론 내릴 수 있을 만한 발언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형부에게 달려들려다 말고 급히 숨어버렸어요. 그렇게 통화는 그냥 그대로 끝이 났는데 제가 나무 뒤에 숨는 바람에 형부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까지 듣고 말았는데요. 아, 겁나 똑똑한 년. 나 난감하게 만들려고 머리 많이 썼네. 아니지, 멍청한 건가? 지네 가족 거짓골로 할 것까진 생각 못한 거 보면. 형부는 혼자 낄낄대더니 담배를 끄고 다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전에도 언니 죽음에 뭔가 의문이 있다고 생각은 했으나 알아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형부 통화를 듣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 100% 확신이 들더군요. 왠지 그런 형부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언니 유품 정리는 일단 뒤로 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방구석에 박혀 있는데 내내 형부랑 안싸돈의 목소리가 제 기분을 찝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언니 유품을 핑계로 형부 집을 찾았어요. 다시 찾은 그 집은 이전과는 다른 용기를 갖고 가야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너무 두려웠어요. 그 통화만으로는 우리 언니가 죽은 게 형부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사실은 잘 모르지만 형부란 존재가 그때부터 좀 공포로 느껴지더라고요. 최대한 표정 관리하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평소 제게 친절했던 형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던 형부가 언니에게 무서운 짓을 한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매칭이 안 되었어요. 저는 형부에게 미리 언니 유품 때문에 들릴 거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은 붙이지 않고 들어섰습니다. 형부, 요즘 식사는 잘해요? 그래도 와이프가 그렇게 됐는데 입맛 없을 거잖아요. 저희 집도 아직 언니 생각 때문에 계속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렇지, 아무래도. 내가 처제 언니 많이 좋아했던 거 알잖아. 아참, 나 일 있다. 밥 한 끼 같이 하면 좋은데 미안해. 챙길 거 잘 챙겨가고 다음에 또 보자. 형부는 뭐 책 잡힐 것 같기라도 했는지 갑자기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곤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렸죠. 그 행동이 수상해 붙잡고 싶었던 걸 겨우 참았어요. 오히려 그때는 형부가 곁에 없는 게 나았으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언니의 필요한 물건만 빼내면서 은근히 집을 뒤졌습니다. 다행히도 형부가 언니 물건에는 아직 손을 안 댄 것 같았어요. 아예 안방을 쓰질 않는 건지 썰렁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녔던 저는 옷장을 뒤지다가 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건 언니가 늘 습관처럼 쓰던 가계부였죠. 그런데요, 제가 그걸 펼쳐봤다가 아주 당황스러운 걸 목격했지 뭡니까? 언니 가계부에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2개월부터 해서 언니 죽음 직전까지 정신병원 방문 기록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페이지들 사이에는 우울증 진단서까지 꽂혀 있었습니다. 형부 말대로 직장과 결혼 생활 병행이 힘들어서 그랬던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병원을 갔을 정도로 정신질환까지 앓았던 걸까요? 그렇잖아도 언니 죽음에 의심을 품고 있는데 언니의 사망 당월 페이지에 남편과 사돈댁이 죽이고 싶게 밉다는 짧은 문구까지 적혀 있는 걸 보고 또 형부의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일이구나를 직감했어요. 저는 일단 언니 병원 진단서에 적혀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언니랑 상담했던 의사를 찾았죠. 의사에게 언니의 사망 소식을 알리자 참담한 표정을 지으며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도대체 언니가 결혼이랑 직장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던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힘들었대요? 꼭 좀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저희 언니가 직장이랑 결혼 힘들다고 그렇게 갈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혜인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요, 형부한테서 들었어요. 사돈 쪽에서 전부 언니가 그렇게 갔다고 얘기해줬거든요. 역시 아닌 거죠? 도대체 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 입에서 형부 소리가 나가니 의사가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사색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아무래도 확실히 우리 언니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것 같다고 솔직하게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었는데요. 그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다시금 떠나간 언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를 또 울게 만들었죠. 의사 말은 이랬습니다. 형부가 결혼을 하고 한 달 만에 하던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 사업이 심심하니까 금방 접고 다시 다른 걸 시작했고 또 접고 또 시작하고를 반복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형부가 돈 많이 드는 사업을 금방 하고 금방 접고 할 수 있었냐 하면 이게 바로 저희 언니 죽음과 관련이 되어요. 형부가 언니 몰래 언니 이름을 달고 돈을 빌렸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똑똑한 언니한테 형부는 머지않아 그 사실을 바로 들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그걸 그냥 넘어갔대요. 그 돈이 무려 15억이나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부가 철딱선이 없는 애처럼 이런저런 사업에 손 담가볼 때 언니 혼자서만 집안 생활비부터 형부가 달아놓은 빚을 대신 갚아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언니랑 형부랑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기까지 했는데 그 와중에 형부는 잘한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 상한다고 언니에게 손찌검도 했었다네요. 의사가 처음에는 신고하자고 언니를 설득했대요. 그런데 언니가 우리 집에 알려지면 자기가 짐이 되는 격이니 그게 싫어서 버틸 때까지 버틴 거라고 하더군요. 그게 골마서 결국 우울 증세로 이어졌고 그렇게 참았던 게 2년이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실제 중증 우울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중증 우울증 환자는 언제 목숨을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증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더 충격적인 건 사돈댁의 태도였습니다. 언니가 형부의 짓거리를 사돈에게 말했었는데 사돈 쪽에서 어쩌라는 식의 반응이 나왔다네요. 순 헛똑똑이었던 스스로를 탓하라면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잘 책임져야 되는 거라고 남 탓하지 말랬답니다. 어떻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질책하고 함부로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의사의 말을 종합해보면 사실상 언니를 죽인 사람은 형부랑 사돈댁이라는 거 아닌가요? 언니가 우울증인 거 알았다고 하는데도 그런 사람을 방치하고 빚만 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거잖아요. 우리 언니가 왜 죽었는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 뻔뻔하게 장례식에서 눈물을 보였던 거예요. 저희 손을 잡으면서 언니가 좋은 곳에 갔을 거라고 얼굴에 철판 깔고 위로하던 사돈들 모습이 떠오르자 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모든 걸 알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난 저는 이대로 둘 수 없어 당장 법조인을 찾아갔어요. 의사 동의를 받고 녹음했던 내용을 들려주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인감도장이나 신분증을 훔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길래 저는 형부랑 안사돈이 통화하던 영상을 보여줬어요. 다행히 증거 채택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이모 부부에게 전달했어요. 이모 부부도 저처럼 꽤나 충격 먹으면서 머리 끝까지 화를 냈고 불쌍한 우리 언니가 생각나 눈물을 보였습니다. 내가 이놈들 싹 다 죽여놓을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버러지 같을 수가 있어? 그래놓고 우리 딸 조의금까지 받아가? 우리 혜인이 어떡하니? 불쌍해서 어떡해? 내가 정말 그놈들 머리털을 싹 다 뽑아버려야지. 우리 딸 억울하게 간 만큼 똑같이 울게 만들 거야. 지옥이 뭔지 내가 보여줘야겠어. 그렇게 저희는 무작정 사돈 어른이 일하고 있다는 부부 심리 상담센터를 찾아갔어요. 직업도 참 그 사람들한테 안 어울리는 옷이 아닙니까? 우리 언니를 죽게 하고 자기 아들과 사별시켜 놓은 사람들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여길 찾은 고객들은 여기 상담사들이 살인자인 줄도 모를 텐데 한시라도 당장 제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뭔 줄 아시나요? 처음 언니가 결혼 약속만 했을 때 제가 언니 따라 사돈 만나러 가는 길에 이 센터를 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딱 봐도 운영하기 힘든 만큼 센터 사정이 어려워 보였어요. 근데 다시 찾아간 센터는 그새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하고 리모델링까지 했더라고요. 완전 TV에 나와도 될 만큼 고급지게 바뀐 거 아니겠어요? 남의 집 초상 내놓고 자기네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살림을 피다니 너무 안 봐도 비디오인 수준이었습니다. 사돈댁이 원래 우리 집보다 형편 안 좋았거든요. 저희는 약국하던 집안이라 부유했으나 형부네는 형부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도 저희보다 어려웠어요. 형부 집안 배경은 기본적으로 평민보다 못한 수준밖에 안 되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사돈댁 센터는 인터넷에 검색도 안 될 만큼 팔이 날렸었거든요. 제가 그때 사돈 사업장이라고 알려주는 언니의 말을 듣고 잠깐 결혼을 고심해보라 슬쩍 말을 던져보기도 했는데요. 언니는 사람이 어디 돈뿐이냐고 적당히 살고 적당히 좋은 마음이면 그걸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길래 그때도 언니 의견에 지지만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고집해서 말려줄 걸 그랬습니다. 아니, 완전 진상을 부리면서 언니에게 매달렸을 걸 그랬어요. 어쨌든 그렇게나 쪼들렸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일으킬 만한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형부도 사업을 그 모양 그 꼴나고 있었잖아요. 사돈 어른들이 형부한테 돈을 받았을 리는 없고 당연히 돈 나올 곳은 한 곳밖에 없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 언니겠죠. 우리 언니 목숨을 앗아간 돈으로 지네들 밥줄이나 키우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열이 받았어요. 그 사실까지 알고 그 센터를 찾아갔기 때문에 이모부는 센터의 번지르르한 입구를 보고 더 화가 났고 문 옆으로 세워진 화분을 전부 발길질에 깨트려 버렸습니다. 무작정 안으로 들어갔더니 직원이 바깥 소란을 알고 당황해서 무슨 일이냐고 저희를 막더군요. 살인미수죄 공모로 같이 조사받고 싶지 않으면 비키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쪽들이 모시는 상사 수준이 어떤지 잘 보시고 하루빨리 이직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오늘부로 여기 문 닫을 거거든요. 저는 직원들을 뿌리치고 당장 사돈 어른들을 찾았습니다. 그마저도 제가 찾아 나서는 게 싫어서 당장 기어 나오라고 소리를 쳐버렸어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사돈 어른들이 상담하다 말고 튀어나오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혜인이 동생 아니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다짜고짜 와서 민폐야? 뭐 하는 거긴요. 우리 언니 죽인 살인자 두 분한테 따지러 왔죠. 와, 너무 웃긴다. 지금 부부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자격 있어요? 우리 언니랑 형부 사별시킨 사람들 아니세요? 아, 이분들도 다 사별시키려고요? 여기 부부 화합이 아니라 부부 사별이 목적인 곳인가 보죠? 뭐야? 갑자기 찾아와서 밑도 끝도 없이 무슨 행패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려고? 안사돈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제게 목청을 높였어요.
직원한테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지시하면서도 돈 주는 고객들을 지키고 싶었는지 상담실에 들어가 계시라고 억지 웃음을 짓더군요. 거기다 대고 제가 말해줬죠. 이 사람들의 진실을요. 다들 한시라도 빨리 도망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이 상담사들이 얼마나 사람 심리로 장난을 쳤는지 저희 언니가 그거 못 견디고 불쌍하게 죽었거든요. 심리 상담사라서 심리적으로 사람 피말리는 짓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상담받았다간 부부끼리 서로 죽이네 마네 하시게 될 거니까 얼른 다른 데 알아보세요. 그러자 제 입을 다물게 만들고 싶었던 안사돈이 앞일 생각 못하고 제 뺨을 갈기면서 분위기가 더 심하게 산만해졌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부부 고객들은 안사돈의 돌발 행동 때문에 이미 상담사로서의 신뢰를 잃고 말았어요. 그 와중에 안사돈은 아예 이미지를 놓아버리기로 마음 먹은 건지 제게 막말을 내뱉기 시작했는데요. 뭐? 살인자? 근거 있니? 이렇게 개념 없이 덤벼들 거면 그만한 증거는 갖고 행패 부리는 거야? 어디 버르장머리 없게 두 눈 똑바로 뜨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해? 네 언니 죽은 게 왜 우리 탓이니? 혼자 살기 싫다고 멋대로 죽은 언니한테 물어봐라. 우리가 죽으라고 떠밀었다니? 죽으라고 고사 지낸 것도 살인이나 마찬가지죠. 하긴 이렇게 철판이 두꺼워야 남의 명의 도용해서 수억대 돈을 빼낼 수 있었겠죠. 언니 목숨값으로 센터 이전도 하시고 명예도 얻으시고 앞으로 부자 될 일만 남을 줄 알았는데 제가 나타나서 좀 불안하시겠어요? 오죽했으면 사람도 많은데 제 뺨을 치셨을까? 얼마나 급하셨길래 그래요? 당장 나가. 네 언니 눈깔도 꼴도 보기 싫어서 잘 죽었다 싶었는데 어디서 똑같은 눈깔을 달고 와가지고 내 피를 말려? 내 센터에서 나가라고. 안사돈의 대사는 저보단 듣는 고객들에게 더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스스로 성질을 드러내는 꼴이라니 이렇게 나와주면 제 입장에선 고마웠죠. 그 옆에서 박가사도는 급히 고객들을 진정시키며 자기들이 억울한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홈페이지에다 상세 사과문 올릴 테니 집으로 돌아가 달라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모부는 역 같은 소리 제발 좀 그만하라고 바로 박가사돈 멱살을 잡았어요. 감히 남의 집 귀한 딸 데려가선 시체로 돌려줘?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을 죽여놓고 시치미를 뗄 수가 있어? 대체 우리가 뭘 했다고 이래요? 진짜 딸도 아니면서 오버하시네. 그 애가 왜 우리 때문에 죽어요? 쟤 혼자 나가서 죽은 거지. 말은 똑바로 해요.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선을 넘은 박가사돈 말에 이모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걸 안사돈이 나서서 말리려고 하길래 이모랑 제가 안사돈을 붙잡았어요. 이모는 안사돈이 언니까지 죽게 한 걸로 모자라 제게도 손을 댄 것에 화가 나서 안사돈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당신들이 내 딸 앞으로 빛내고 죽음까지 몰았잖아. 당신들 먹고 살 궁리하느라 내 딸이 죽어가는데도 방치했잖아. 근데도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우리 애가 당신들 입으로 자백한 녹음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 녹음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돈도 놀랐지만 누구보다 충격받은 부부 고객들 놀라서 당장 환불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객들은 사돈 어른들한테 쌍욕을 했고 그렇게 살지 말라며 경고를 때린 뒤 센터를 나갔습니다. 밖에서 센터 건물을 사진으로 대량 찍는 것 같던데 아무래도 SNS에 후기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정말 타이밍 기가 막히게도 룰루랄라 놀러온 형부가 센터를 들렀다가 내부 상황을 보고 당황하더군요. 저랑 저희 식구들을 보면서 순간 찔리는 게 있는지 바로 도주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언니한테 가장 큰 가해자였을 텐데 이대로 놓칠 수가 있나요? 저는 형부를 잡기 위해 곧장 쫓아갔어요. 그런데 역시 여자의 몸으로는 좀 역부족이더군요.
할 수 없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오는데 10분이나 걸리는 바람에 이미 도주한 형부는 당장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부와 사돈 가족들을 전부 사기죄로 고소 진행부터 했어요. 신고 접수가 되자마자 당연히 수사가 진행되었고, 다행히도 언니가 쓰던 가계부, 언니 명의의 통장, 그리고 그들이 태웠다고 발언했던 언니의 도장과 신분증이 전부 증거물과 증언이 되어서 경찰에게 제출되었어요. 언니 신혼집 침대 밑에서 언니 휴대폰도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언니랑 사돈댁과 형부랑 통화하면서 다퉜던 내용이랑 빚 가지고 신랑이 벌이는 정황들까지 전부 녹취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녹취록에 담긴 언니 목소리와 강압적인 형부의 목소리는 아직도 잊히지 않을 만큼 정말 속이 상했어요. 형부는 언니 몰래 명의를 도용했다가 언니에게 들키고 나서는 사죄하긴커녕 더 과감하게 나왔더라고요. 언니가 자신보다 체격이 작은 걸 이용해 대출을 강요했고 협박까지 했다는 걸 그 녹취록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부에게 강요죄와 협박죄, 사기죄를 전부 물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더불어서 우리 언니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시댁에서 단체로 매출을 강요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 그 대출받은 재산을 전부 시댁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특수 협박죄로 형사처분도 가능했습니다. 형부는 결국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되었죠. 직접적인 가해자는 형부였다고 하더라도 사돈 가족들에게는 죄가 없겠습니까? 우리 언니가 자살을 선택하도록 몰아간 죄를 반드시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기 공범죄로 형사 및 민사소송까지 진행했으나 언니가 시댁에 의해 대출 강요를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징역까지 안 되고 그저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끝나고 말았죠. 하지만 저는 형부 하나만 골로 보낸 걸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는데 제가 법으로 뭘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해서 저는 지역 카페와 맘카페에 이 사실을 전부 공표해 줬습니다. 우리 친언니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돈이 현재 땡땡시에서 부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 집 사정을 구구절절 상세히 기재했고 그걸 인터넷에 뿌려버렸어요. 물론 명예훼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범죄자 가족 주제에 남의 부부관계를 상담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카페 회원들은 다 같이 분노를 해주었습니다. 역시 엄마들의 힘은 대단한 건지 사돈댁 일이 소문나는 건 정말 삽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지역신문에도 제보가 되면서 그 부부 상담센터는 또다시 본래 모습처럼 파리만 날리게 되었고 적자가 나서 2달 만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맘카페 회원들은 다 같이 그 부부 상담센터에 찾아가 따지려 했으나 이미 폐업을 해버려서 더 이상 죄를 묻지 못했어요. 사돈댁은 일이 제법 커지고 더 이상 사회가 손가락질하는 그 압박을 견디기 힘들었는지 저희 식구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 했나 봅니다. 제 전화번호는 또 어떻게 알아낸 건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돈댁인 줄도 모르고 받았더니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제 뺨을 치던 아줌마라서 그냥 끊어버리려고 했거든요. 아니 아가씨,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요. 우리가 꼭 아가씨랑 사돈댁한테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애타게 찾았어요. 미안해요. 혜인이 일은 우리가 평생 사죄하면서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용서해줘요. 요즘 이상한 방송국까지 찾아와서 집 밖도 못 나가고 있어요. 이제 와서 존댓말 쓰는 것도 웃기네요. 겨우 그 정도로 못 살겠어요? 우리 언니는 그쪽들한테 시달리면서 2년이나 숨막혀 하다가 떠났어요. 뭐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죽겠다 소리를 해요? 당신들 벌 받는 거 이제 시작일 뿐이고 우리 언니가 용서했다고 내 꿈에 나타날 때까지 평생 언니보다 더한 고통 받으셔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도 전화를 끊어버렸고 수신 차단을 했어요.
우리 언니 죽음은 이런 불장난 같은 가벼운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어쩜 저들은 사과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걸까요? 이게 사과로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수준조차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어른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파렴치한 인간들이 벌을 받게 만들긴 했지만 언니를 잃은 상실감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더군요. 제가 언니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까 싶으면서 뒤늦은 후회만 오더라고요. 우울증에 정신과 약까지 복용했는데 동생인 제가 몰라준 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렇게 한 달이 건넌 가족관계에도 발등 찍힌 것이 너무 억울하고 서러운데 우리 언니는 제가 아팠던 것보다 더 아팠겠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그날 가장 큰 공허를 느꼈네요. 끝장을 봐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대로 그들에게 준 벌이 끝나버린 것이 싫기도 하는 이중적인 마음도 들었고요. 그냥 문득 언니가 보고 싶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언니가 저를 꼭 지켜보고 있었길 바래요. 언니 보고 싶은 마음 하나가 제게 이렇게 큰 용기가 되었다고 제 마음의 소리를 들었기를 꼭꼭 바랍니다. 그래도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거짓은 아닌가 보더라고요. 언니가 세상을 뜨고 9개월이 지난 현재 주말마다 이모랑 이모부랑 등산에 취미가 생겨서 다니고 있어요. 등산할 때 체력적으로 힘이 드니까 딴 생각을 안 해서 좋더라고요. 특히 산 정상에 올라가면 마치 제가 힘들었던 순간순간들이 결국 다 수억만 가지의 경험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언니가 보고 싶은 그리움과 슬픔보다는 언니와 좋았던 추억이 제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는다는 거죠. 저도 언젠가는 언니가 있는 곳으로 갈 운명이잖아요. 나중에 저희 식구들도 전부 언니 곁으로 갈 거고 우린 또 만나게 될 텐데 뭘 그렇게 그리워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산 정상만 올라가면 항상 갈피를 못 잡던 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되어서 좋습니다. 그건 이모랑 이모부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꼭 결혼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옆에서 끊임없는 대화를 해줌으로써 우리 언니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처했으면 해요. 속상하게도 가족의 소중함은 이들이 떠나야만 더 크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긴다면 충분히 후회되지 않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